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문 컨설팅 펌 로아 컨설팅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로아 컨설팅이라고 하는 벌써 국내에서 16년 정도 이 ICT 분야에서 컨설팅을 진행해온 업체 대표 이만희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아서 많은 자료들을 보는데 로아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로아 데일리라는 그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저한테도 유료로 받았어요. 그래서 유료 서비스를 참조해서도 좀 많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트렌드를 많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네.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유료의 서비스지만 경할머니 여러분들께 네. 실컷 좀 풀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제는 왜 이분을 모셨냐면 자동차 공유 서비스 가능성을 논하다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 어디까지 전개됐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충분히 가능할지, 요즘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공유 서비스에 진입하는 관점에서 택시 기업들, 택시 산업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는데, 맞죠. 자, 이런 전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모든 산업,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죠. 그런데 모빌리티라는 영역, 이동이라는 영역에서는 이미 이런 트렌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매스에서 마스로. 이게 무슨 말이냐? 매스는 대중교통을 의미하죠. 근데 마스는 모빌리티 애스 어 서비스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통신요금 내시잖아요. 대표님도 통신요금 내시죠. 당연하죠. 근데 예전처럼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내가 통화 10분 했으면 100원 넣고 5분 하면 50원 넣고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문자 한 건당 얼마 내고 통화 얼마 했다고 얼마 내고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토탈 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거죠. 프리미엄 서비스든 5만 원짜리든 3만 원짜리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놓고 그 다음에 통신 그 구성된 패키지 안에서 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마치 내가 한 달간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공유 자전거, 공유 자동차, 그리고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그리고 택시도 몇 번 이런 것들을 몽땅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가입을 하고 그런 것을 그 제한된 조건 하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더 명확하시지만 예를 들어 나는 그냥 가벼운 거를 가입해 89유로에 가입을 해요. 혹은 프리미엄 고객으로 가입해요. 그러면 택시가 많죠. 근데 이제 라이트한 것을 가입하면 뭐 대중교통만 무한대로 많고 택시는 2번밖에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빌리티 서비스에 가입한 채로 그 가입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는 네. 방식으로 이런 모빌리티 비즈니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맞아요. 대전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 멘트를 짓자면 역시 그것의 대표 주자가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앱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택시, 그 대리운전이죠. 드라이버, 카카오 파킹, 주차장 찾는 거죠. 주차장도 공유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내가 도심에 살고 있는데 밤에는 내 주차장을 쓰지만 나 8시에 출근하러 떠나니까 내 주차장을 공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킹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카카오페이까지 연동되면서 토탈 이동수단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카카오 이제 카풀 서비스까지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맞아요. 이제 전체 큰 그림을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많은 규제 때문에 이 모빌리티 비즈니스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했어요. 우버가 우리나라에 진입을 못한 것처럼. 근데 규제는 이제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니까 기존 산업들의 반발이 있는 거죠. 많지 않죠. 네. 네. 이런 관점에서도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 대표님께 한번 지금부터 어떤 운전을 좀 요청드려 볼까요?
먼저 지금 소개하시고자 하는 게 우버의 교통수단 장악의 움직임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정말 승차 공유 서비스들이 이제는 아예 그 교통시장 전반을 장악하려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윈 같은 서비스가 핀란드 헬싱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존의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 같은 그 교통수단들을 다 통합해서 뭔가 월간 서브스크립션 요금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변화되어 가는 거고요. 월 이용료를 내고 그 네. 조건 하에 그런 것들 다 이용하는 거다. 맞습니다. 마치 통신 서비스가 그렇죠. 문자, 뭐 인터넷, 통화 이런 것들을 얼만큼 이용하겠다는 조건 하에 그걸 가입하고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아예 그 도시 자체, 헬싱키라는 도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버 같은 정말 민간 사업자이잖아요. 근데 네네. 이런 사업자도 지금 보시면은 기존의 그 차량 호출 서비스뿐만 아니라 네. 카풀이라든지 네. 심지어 뭐 그 자전거 공유도 네. 요즘에 핫하죠. 네네. 자전거 공유나 뭐 차량을 렌탈하고 쉐어링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손을 대고 있고요. 네. 특히 저 퍼블릭 트랜짓이라고 써놨는데 대중교통에 이르는 영역까지도 이건 이제 그 카풀을 해서 이용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연결되는 대중교통을 예약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버는 네. 카쉐어링 영역만 서비스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이동에 관한 그렇죠. 그렇죠?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다 통합해서 네네. 자기들의 플랫폼 안에다가 다 가둬두고 이용하게끔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네. 앞에서 말씀하신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그런 움직임을 국내에서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카풀 서비스 최근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도 네네. 그런 측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택시 업계하고 사실 좋은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네네. 카카오- 지금까지는 네.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네. 네.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지금까지 꽤나 괜찮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대리운전부터 시작이 된 이슈이긴 하지만 특히 카풀 서비스로까지 만약에 정말 발전이 될 경우에 네. 택시 업계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네.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출퇴근하는 시간에만 이용을 하게 되더라도 네. 그런 경우에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택시 이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네. 택시 업계의 주장인 잠깐. 거고요. 네. 그러면 혹시 대표님은 네. 그 카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카풀 서비스를 이용해 봤어요. 아, 네. 그리고 많이 이용해 봤어요. 아,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싶어서.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카풀 서비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위험할 수도 왜냐면 있고.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위험할까요? 아무래도 저는 위험하지 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카풀 드라이버로 선택되려면요. 네. 어떤 일정한 심사를 거쳐요. 자동차도 심사를 거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플러스라는 네. 카풀 앱과 럭시라는 두 개의 카풀 앱이 있는데 네. 그게 드라이버가 되려면 심사를 거쳐야만 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택시 기사를 누가 택시 기사인지 알고 타나요? 마찬가지. 모르고 타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여기서는 심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정보가 남아요. 그렇죠. 카풀 앱을 통해서 네. 모든 데이터가 다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했는지 음,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남아요. 그렇죠. 평가가 안 좋으면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드라이버로 활동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더든 차 타는 사람이든 운전자든 둘 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좋은 운전자만이 이 서비스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좋은 승차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승차자 라이더도 역시 좋은 사람만이 좋은 매너를 가진 사람만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택시보다 오히려 신뢰감이 더 높을 수 있고요. 모든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네. 허위나 조작이나 혹은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보고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려고 네. 저도 해봤지만 꽤 쏠쏠한
꽤 쏠쏠한 용돈벌이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보 교통수단 장악의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그다음 다뤄야 될 그 중요한 현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그 이야기해 같은 주세요. 이슈 관련해서 네네네. 지금 문제는 지금 드라이버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라이더도 해봤습니다. 아, 라이더도 하셨어요? 네네, 네. 근데 이 국내에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던 말씀하신 럭시나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겪었던 부분이 네. 사실 출퇴근 시간에 타임이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에 굉장히 쫓기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짧게는 5분, 아무리 기다려도 10분 내에는 사실 매칭이 돼야 돼요. 네네. 드라이버와 라이더 간에.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차피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좀 그런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분들을 저도 주변에서 봤는데,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 플랫폼 상에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사용자들을 검증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굳이 뭐 사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고요. 네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게 사실 제일 크리티컬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네. 택시를 그냥 타지 네. 굳이 카풀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가격 차이가 되게 크게 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네. 이슈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시장 자체가 교통수단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 체계도 되게 저렴하게 가격이 매겨져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니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과금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그렇죠. 네. 이 비즈니스가 더 커지려면 네, 새로운 과금 체계가 도입돼야 된다라는 컨셉의 말씀하셨고요. 중요한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사업자들이 그런 어떤 과금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아마도 그 신뢰성 문제를 네. 더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성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드라이버와 라이더가 네. 둘 다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매칭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 사용자들이 많게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속에 어쩌면 이제 카카오톡이 네.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근데 카카오가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세요? 오히려 좀 네. 다양한 다른 서비스들이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네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는 모든 걸 다 잘하니까 예. 셈이 나서 그런가? 네, 예. 세미나죠. 네, 근데 좀 이 생태계 자체가 스타트업들 생태계 자체가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좀 다른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서비스들의 어떤 등장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 줘야지만 또 국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말씀인데 오히려 이제 좀 우리가 서로 디베이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더 재밌어집니다. 이 영상이. 네, 근데 저는 또 다른 포인트인데요. 카카오가 정말 장악했느냐? 저는 글로벌리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더 장악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거는 외부 시장. 글로벌리 네. 봤을 때 절대 어떤 우버에 뒤지지 않는 네, 다른 중국 그 공유 플랫폼에 뒤지지 않는 네, 강력한 무기가 네. 등장하고 역시 뭐 네이버를 얘기를 하더라도 네이버조차도 구글에 절대 뒤지지 않는 네, 유튜브에 절대 뒤지지 않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우리나라에서라도 네, 등장해줘야 네. 저는 글로벌 경쟁을 항상 생각하니까 맞아요. 이제 저는 그런 견지에는 있어요. 조금 다른 차이는 있지만 아니요,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 시장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승차 공유 시장만 놓고 봐도 네네.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 그 비전 펀드를 통해서 네. 해외에서 지금 각 국가별로 1위 하고 있는 승차 공유 사업자들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디디라든지 네네. 우버라든지. 예. 근데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승차 공유 서비스들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이유는 그만큼 거기에 이제 어떤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네네. 간파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그 미래 가치라는 게 승차 공유 서비스가 가지는 미래 가치가 뭘까? 그거를 좀 많이 궁금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그 소프트뱅크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암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서를 디자인하는 업체를 또 인수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페퍼라고 하는 네. 인공지능 로봇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요. 많죠. 그래서 네. 데이터를 되게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보여주셨던 장표에도 나와 있었지만 네. 사실 승차 공유 서비스라는 거는 소비자의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요. 그렇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과 네.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데이터 뭐 프라이버시 이슈를 차치하고 이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게 됐을 때 거기서 파생하는 서비스 가치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소프트뱅크가 이 시장을 장악을 하려고 지금 이 각 국가에서 1위 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글로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 자이언트 데이터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뒤처지는 뒤처져 있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미래는 결국 큰 구도 속에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 잘해주셨는데 경할머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경제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누가 장악하느냐. 근데 이제 하나의 압도적인 지금 소프트뱅크의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네. 그 압도적인 기업이 데이터를 장악하면서 네. 이제 국제적인 경쟁에서 이제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영역에서 좀 강자가 좀 드러나 줬으면 하는 저는 이제 그런 바람이 많이 있는 네,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너무 필요해요. 지금 네. 너무 필요하고 사실 소프트뱅크에서도 그렇게 데이터와 관련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보면 다 미국 기반의 업체들 위주로 사실 데이터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 뭐 페이스북, 구글 비롯해서 네. 그런 사업자들 그리고 중국 시장은 나름대로 또 뭐 그 나름의 사실 중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일본은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나름 확보해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우리로 봤을 때는 그럴 만한 플레이어가 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네. 자, 다음 좀 중요하게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예 네. 이 승차 공유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지도 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알아야겠네요. 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승차 공유 서비스가 진화해 나가고 있는가? 그렇죠. 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우버나 리프트 지금 나와 있는 저런 업체들이 좀 네. 공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그 키워드를 저희가 뭐 기본적인 마이크로 트랜짓 서비스다 또는 마이크로 트랜짓을 향해 간다 또는 뭐 그 비슷한 동선에 여러 명을 탑승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이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매칭되는 사업자들 사례를 좀 뿌려본 건데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에 가야지만 버스를 탈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기존의 승차 공유 서비스가 그렇게 버스처럼 약간 운행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풀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여러 지점을 찍고 이제 소비자들을 태우러 다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나오는 이유는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는 게 상당히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버가 사회적으로 가치를 준 면도 있지만 여전히 그 차량 수가 줄어든다든지 지금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량에서 배출되는 그런 배기가스 이슈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네.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한 미세먼지 증가 속도 네. 그것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그렇죠. 과정에서 한 가지 정책 수단이 차량 공유를 맞습니다. 더 촉진하는 거 네.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한 사람만 태우는 것보다 당연히 같은 구간을 이동을 하는데 여러 명을 태울수록
그런 효율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네. 사람이 네. 사실 이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을 단지 몇 %라도 줄일 수 있으면 사실 그걸 다 모았을 때 몇십조 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들 사업자들이 사실 이 마이크로 트랜짓,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버스보다는 약간 작은 개념이고 네. 택시보다는 좀 더 버스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동 수단이 네, 버스도 아니고 택시도 아닌 네. 그 중간적인 하나의 새로운 모델, 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한다. 그것이 그렇죠. 이제 마이크로 트랜짓이다. 맞습니다. 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에서 새로 공개한 익스프레스 풀 이런 서비스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승객을 여러 번 태우러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단순히 그 승객의 집 앞까지 또는 승객이 지정한 위치까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약간 버스 스탑의 개념처럼 특정한 위치를 찍어주고 거기로 유저들이 모이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완전히 정말 밴을 가지고 승합차를 가지고 정말 마이크로 버스처럼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합승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노선 같은 경우에도 유저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노선이 계속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들과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금 같은 경우에도 정말 택시와 버스의 중간 정도의 개념이 되고요. 이런 서비스를 또 모바일로 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승차 공유 서비스들과 상당히 유사하게 편리함을 유저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네. 경할못 입장에서 한번 네. 질문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 비즈니스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좀 그 승합차 사이즈의 12인승 이상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렌트를 해서도 그 렌터카를 가지고도 사실 이런 마이크로 트랜짓 서비스를 하는 게 합법이라고 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개인 운수업자가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할수 이런 있다. 돈을 받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레이 에어리아에 네. 속해 있는 경우인데 네. 궁극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들은 규제와의 그런 어떤 조율 이슈가 다 있긴 한데 저는 약간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시점을 봤을 때 지금 이 마이크로 트랜짓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은 고객을 태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루트를 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비아라고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루트 분석을 계속 해가지고 루트 분석하는 이 기술을 또 이 기술만을 판매를 합니다. 다른 네. 국가에. 그러니까 얼마나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카풀 서비스들이 매칭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매칭을 얼마나 더 빠르게 해주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주냐, 루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짜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데이터 기반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이건 결국 사용자들이 어떻게 탑승해서 이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고리즘은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빨리 이런 서비스들이 나와서 나왔으면 좋겠다. 새로운 그렇죠. 공유 비즈니스가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국내의 각 지역별 유저들이 어떤 식의 동선으로 이동하는지, 시간대는 어떤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매칭이 효율적으로 되는지 이게 정말 트라이 앤 에러라고 하잖아요. 시도를 하면서 계속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 뭐 개선이고 뭐고 될 지금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네. 제가 몇 가지 좀 짧게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공유, 특히 이제 카쉐어링 컨셉에서 공유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나라 말고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공유 비즈니스 기업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승차 공유는 중국으로 치면은 디디추싱 예. 같은 사업자가 대표적이고요. 네네. 그리고 기존의 어떤 막 유니콘 사업자라고 할 만큼 커진 사업자들 외에도 아까 보여주셨던 윈 같은 그렇죠. 경우에 임도 그렇고요. 유럽권에서 이제 인기 있는 서비스인 거고 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뭐 비아라고 하거나 뭐 네네. 체리엇
뭐 시티 매퍼 네. 이런 서비스들, 클레버 셔틀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소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공유 경제, 승차 공유 서비스 자체가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하면서 그렇죠. 전 지구적인 이 환경 상태를 걱정하는 그런 정말 좋은 가치를 가지는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정말 이렇게 미세먼지 심하고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힘든데 차량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환경 자체가 네. 네. 그래서 공유 비즈니스가 성장해야 되는 네. 중요한 근거를 몇 가지로 그냥 말씀드려 보면, 한 가지는 소비자의 선택권입니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지금 원하지 않으면 카풀 비즈니스를 이용하지 않는 거겠지만 네. 원한다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측면에서도 이 공유 비즈니스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연 환경 보호죠. 미세먼지 컨셉에서 자연 환경 보호, 그리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네.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네. 공유 비즈니스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 관점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디디추잉 말씀 주셨는데, 중국에 부상하고 있는 수많은 공유 비즈니스 기업들,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갖가지 다양한 공유 비즈니스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규제에 얽매여서 네. 기존 산업과의 갈등 때문에 네. 이 새로운 먹거리에 해당되는 미래 비즈니스를 자꾸 키우지 못하게 되면 그렇죠. 앞으로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기존 산업과의 어떤 경쟁, 그런 구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아니면 그냥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좀 이 기존 산업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 혹시 의견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기존 산업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OEM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외국의 뭐 GM이라든지 네. 도요타 이런 업체들도 사실 최근에는 이런 승차 공유 서비스 비슷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저런 업체들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죠. 제휴한다거나 네.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뭔가 좀 더 커넥티드카 또는 자율주행차까지 발전을 했을 때 이런 OEM 사업자가 종국에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OEM만 하는 네네. 하드웨어만 만드는 사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데이터를 장악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세계 유수의 그 자동차 제조사가 있고 그 자동차 제조사 산하에 또 다양한 협력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도 네.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적인 측면의 승차 공유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의 영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자동차 산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향성은 그린카 컨셉이에요. 전기차, 수소차, 아니면 뭐 아주 이제 에너지 효율화된 그런 자동차들, 그런 컨셉으로 진화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스마트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커넥티드카라든가 자율주행차 컨셉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카 컨셉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쉐어링카 컨셉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진화되는 전개의 모습은 세 가지가 맞물려 가면서 교집합적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산업, 이게 자동차 제조업은 제조업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관심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이제 드라이빙 산업을 기존 산업으로 본다면 이제 택시 사업자와의 갈등보다는 그 갈등을 눈치 보고 정부가 이런 것을 좀 빨리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이제 더디게 하는 것보다는 네. 빨리 이런 것들이 좀 해소돼서 미래 먹거리 지향적인 네. 이 유망한 산업을 우리가 빨리 쟁취해서 네. 또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는 그런 기업들이 자꾸 생겨날 수 있도록 오늘 대표님과 나눈 이 이야기가 많이 좀 그런 데 있어서 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 마무리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경알못 여러분들께 네, 인사해 주세요. 경알못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처음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승차 공유 서비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전달해 드린 게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승차 공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번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